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돈을 맡겨 재판 이후 피해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공탁제도가 있죠. 지난해 12월에는 이 형사공탁제도가 개정돼 공탁 방식이 간소화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형사공탁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KBS 취재진이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김민지 KBS 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2월 형사공탁제도가 어떻게 개정된 건지 또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취지 자체는 좋은 겁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개정 전에는 형사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탁을 하려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피해자의 정보 열람을 신청하곤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특히 성범죄나 강력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정보 노출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유에서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이렇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이 가능해진 겁니다. 김 기자는 어떤 계기로 이 문제를 기획 취재하게 된 겁니까? 이 취재는 한 통의 제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피해 유족 앞으로 공탁금 3억 5천만 원을 맡겼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4년이나 줄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유족은 피고인이 돈으로 형량을 산 것 아니냐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네. 저희 취재진이 이건 형사공탁 특례의 부작용이라고 보고 제도 도입 1년을 앞두고 형사공탁 관련 판결문 1000건에 이르는 광범위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기자 셋이서 10,000여 쪽의 판결문을 일일이 확인했고 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공탁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감형을 해주더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서 취재를 하게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법원 판결 988건을 심층 분석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 몰래 이루어지는 기습 공탁이 많았습니까? 일단은 기습 공탁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습 공탁이라고 하는 건 피해자가 이제 공탁금 거절 의사를 재판부에 말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피해자 몰래 법원에 돈을 맡기는 걸 말하는데요. 저희는 기습 공탁을 선고 2주 이내 이뤄진 공탁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재판부에 반대 의사를 알리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적어도 보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대응하지 못하도록 그냥 기습적으로 공탁을 걸고 바로 감형받는 뭐 이런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대체적으로 그 공탁 사실을 이 변호사는 알지 않을까요? 피해자들이 잘 몰라요.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고 직전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재판부에 표현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공탁이 들어온 시점과 공탁이 공고가 되는 시점 사이에도 좀 차이가 생기면서 공탁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이제 선고 결과를 알기 위해 재판장에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공탁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또 액수가 더 많으면 감형받는 게 조금 더 많은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저희가 그 취재했던 사례를 보면 다른 변수 없이 공탁만으로 형량이 바뀐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요. 전체 334건 중에서 55.7%가 형량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탁금의 범위는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3억 5천만 원까지였고요. 총액은 31억 8천여만 원. 이 돈으로 줄어든 형기가 1970개월이었습니다. 그럼 재판부가 이거 그 형사 공탁제도를 뭐 재판부가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탁할 의사를 일종의 피해를 회복시킬 의사로 판단해서 감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네. 근데 또 공탁을 감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도 있었는데요. 적지만 피고인의 이런 일방적인 공탁을 아예 감경 사유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면서 형량에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은 판결이 16건,
1.6% 정도였습니다. 네. 그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이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행태가 보였던 건데요. 재판부가 공탁을 양형 요소에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판결문들은 좀 중요한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또 뒤따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성폭력 범죄를 따로 분류해서 지금 이제 네. 그 판결문을 분석하셨잖아요. 그 중에 네네. 성폭력 범죄를 따로 분류해서 보셨을 때 어떻던가요? 네, 성범죄는 이제 다른 재산범죄와 좀 다르게 피해 본질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데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이런 이유로 성범죄만큼은 양형 과정에 피해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에도 경향성은 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체 판결문 988건 중에 519건이 성범죄 관련 사건이었는데 네. 이 중 공탁 사실을 양형 요소로 고려한 경우가 365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건 중 7건이 공탁을 양형에 반영한 셈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전에도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피해자들은 이 공탁으로 감형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피해 회복의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탁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게 가명에 반영이 된다는 사실을 좀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피해자분들은 공판 과정에서 수십 차례 엄벌 탄원서를 냈는데 이 엄벌 탄원서보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내건 공탁금이 양형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일종의 이제 이런 그 기습공탁을 활용하게 되면 감형받을 수 있다 이런 정보가 미리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런 감형 방법을 공유하고 변호사한테 문의하는 일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요. 네. 얼마 공탁하면 실형 피할 수 있나요? 3천만 원 공탁했는데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이런 문의 글들을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랑 함께 판결문을 분석했던 변호사들께도 이런 문의가 좀 있는지 여쭤봤더니 실제로도 얼마 공탁해야 형을 줄일 수 있는지 물어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로 미뤄보면 새롭게 바뀐 공탁 제도가 감형의 수단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뭐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 인식 자체가 해이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형사 공탁 제도가 그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 법원에 접수된 공탁 금액이나 횟수나 이런 것들은 이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이 증가하는 건 맞습니까? 네, 이전보다 실제로 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공탁 과정 자체가 조금 쉬워졌고 그런 이유에서 양도 많이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유전무죄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KBS 보도 이후에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저희가 그 취재 과정에서 대법원에 공탁금의 양형이 반영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대책을 마련 중이신 건지를 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이 KBS 질문에 답변을 보내주셔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이 공탁 관련 강경 인자가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알고 있고 추가 정비 방안을 심의하고 양형 기준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희 형사 공탁 특례 제도 관련한 보도가 된 이후 지난 17일에 대법원이 공탁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공탁금의 거절 의사를 밝힐 때는 서류가 좀 필요한데 네. 이 서류 발급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에 일주일 정도씩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서 좋은 변화이기는 한데 예. 아직까지는 좀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한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이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선고 직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 공탁까지 양형에 반영이 되는 이런 관행부터 개선이 돼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감형을 노리고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것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기습 공탁을 통해서 감형을 받는 게 감형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더 추가로 보완해야 될 점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현재 그 형사공탁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피해 회복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좀 배제가 된다는 점인데요. 예. 때문에 그 절차상 피해자들에게 제때 그리고 좀 제대로 된 공탁 정보가 제공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판결 선고 전에 공탁 수령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피해자의 뜻을 확인할 기회가 좀 보장돼야 합니다. 또 재판부도 단순하게 금전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생각할 게 아니라 공탁 경위를 피해자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서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네, 형사공탁제도의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가 동의하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형사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제가 공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이게 감형이 이루어지는 게 피해자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좀 네.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이 이제 대책을 만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고 법개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KBS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